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조금 0.15%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가 일단 보합 내지는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러셀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아침장에는 아무래도 쇼크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반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주가가 빠질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돈이 들어오면서 인해서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조정이 길지가 않고 짧은 조정이 되고 있다. 자, 어느 정도는 일단 간파됐던 그런 전쟁이고 전쟁 자체가 그렇게 길게는 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이 다 깔려져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자체가 완전히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자, 그런 것들도 다 깔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좀 바로바로 반등이 나왔다. 보통은 한 2, 3일 정도는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일단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만큼 빨리 들어오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맵을 보시게 되면 좀 많이 올랐던 것이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는데 이건 코히런트하고 지금 전략적인 저유가 있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올랐고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이 또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팔란티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자, 그 이유는 좀 방산하고 관련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쪽 있죠. 이쪽에 로키드 말틴, RTX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 아무래도 전쟁 중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에너지도 좀 많이 올랐다. 유가가 많이 뛰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전반적으로 은행주들도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올라갔는데 버크스 해스웨이 이쪽은 실적이 좀 좋지 못해서 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빅테크도 오늘 장에서 그냥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쪽보다는 지금 이제 중소형주 중으로 좀 많이 올랐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빠진 것들은 계속해서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 깊지는 않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1개 섹터 중에서 4, 5개는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나쁘진 않은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 인더스트리얼 당연히 이쪽에 그다음 테크놀로지도 좀 많이 올라갔다. 자,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런 것들이 아까도 보셨지만은 소프트웨어가 이쪽에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소프트웨어가 지금 방산하고도 같이 결합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쓰임 받고 있다. 그래서 방산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와 같이 가는 것들이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 좋았던 것은 컨슈머 디펜스 이쪽이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아직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조정이 있는데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0일선 일단 지켜주고 있고 그동안 내려온 폭 자체가 그렇게 깊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울퉁불퉁한 모양이 있는데 시장이 일단은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올라갔다는 말은 아무래도 밑에 내려올 때마다 매수세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안 빠지는 모습에 있어서 전쟁을 갖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있는 것이 이제 S&P 500 지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다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에너지하고 관련된 주식들이 많으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주가의 하락세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갖다가 시장이 그렇게 겁먹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보면은 하루 이틀 3일은 좀 폭락을 하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폭락했다가 그 다음부터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제 이 정도로 반등이 급반등이 나온다는 말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스닥은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자, 그나마 직전 저점에서 또 반등되는 모양이 있었다. 좋은 모양이 있죠. 물론 200일선은 아직까지 좀 저항이 되고 있지만은 주가 자체가 그렇게 흘러내리진 않고 있다.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조금 일단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한 7% 정도 내려왔죠. 그럴 때마다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은 그렇게 조정이 깊지가 않고 있고 시장에 있는 자금 자체도 시장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또 좀 내려온다면 대기 자금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러셀이 오늘장에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소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상승하면서 저점에서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던 오늘장에서 가장 좀 올라갔던 것은 자, 러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공포지수 빅스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7.61% 상승되고 있는데 물론 아침장에서는 25까지 갔던 것이 많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공포도 잠잠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년물 금리가 아무래도 저점에서 또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은 올라가고 있는데 한 2.41%
16%.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큰 폭에 뛰진 않았다. 그럼에도 주가는 상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원래 금리가 뛰면 주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자, 그만큼 일단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 자, 특별히 일단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죠. 비트코인 자체가 좀 유동성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바닥권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 좀 형성되면서 그래비티 법안 이런 것들의 통과 가능성도 조금은 이제 점쳐지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인해서 좀 주가가 반등이 되면서 특별히 비트코인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전쟁이 났을 때도 비트코인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던 것이 아무리 시장에 좀 반등을 주도했던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골드 역시도 조금은 상승되고 있죠. 골드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조금은 돈은 들어오고 있는데 실버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버는 올라갔다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 있었고 안전자산도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모양이 있다. 달러도 좀 올라갔죠. 달러가 98까지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자, 안전자산으로 좀 돈은 돌았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자금이 다 쏠리는 모양은 안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했다 4에서 5주간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군의 작전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해당 지역에 추가 병력을 파견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까지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공습을 한다면은 자기들의 공중 방어 능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 다 이렇게 소비된다는 거겠죠. 그럼 누가 일단 도와주냐 포탄이 없는데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국은 하늘을 겨냥한 정권 교체를 믿지 않는다.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돈 되는 싸움이 아니니까 자기들은 빠진다. 자, 현명한 처사고 그다음 카타르 입장에서는 이란 항공기 2대를 격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시장은 아직 이란의 석유 파동을 갖다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뭐 석유값이 그렇게 뛰진 않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현재로서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급락했다가 반등이 바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점의 매수 시점이 언제가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매도세 이후에 매수 기회가 생길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급반등이 바로 나와버렸죠. 뭐 큰 폭의 하락도 없이. 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이 언제가 그때가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월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기다려보고 싶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봐서 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S&P 500 지수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지정학적인 사건 발생 후에 2주 동안은 평균 0.4% 상승, 단기적으로는 사건 발생 후에 1일, 3일, 7일 이내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급락을 했지만은 바로 반등이 나는데 오늘장 본다면 뭐 그렇게 하락도 없이 바로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정학적 사건 후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에버리지만 보면 되겠죠. 0.6% 하루 동안 이렇게 반응했다가 자, 그다음 한 주 동안도 한 1.4% 정도는 하락이 많이 했죠. 이제 한 주 동안이 상당히 하락폭이 많다. 자, 그렇게 하다가 2주, 그다음에 한 달, 그다음 석 달 되면 다시금 일단 플러스로 올라가고 12개월 되면 다시금 큰 폭의 상승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물론 여기서는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되고 있다 해서 위에 물리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되겠고 없는 분들의 한해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약간씩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가 정답이 아니겠는가. 자, 근데 요 시점도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듭니다. 오늘 장도 마찬가지로 내려왔다 이렇게 누가 급반등 된 줄 알았냐. 아무도 몰랐다는 거겠죠. 다 하락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시장을 갖다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황은 유동적이지만은 과거 두 차례 걸프전에서 얻은 전략은 뉴스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웰스파고의 전략가 오성근이 말을 했다. 이게 한국분이죠. 그래서 두 차례 모두 군사력을 증강 기간 동안에 S&P 500 지수는 변동성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걸프전 당시에는 16%, 2차 걸프전 초기에는 3개월 동안 14%가 상승했다. 결론적으로는 제자리를 돌아가고 있고 EPS를 따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이게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하락한 게 아니라 외부 연수에서 하락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리를 찾아간다면 다시금 주가는 반등한다. 자, 그렇게 일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해서 하락세는 매수하는 것이 좋고 대개 2주 안에 회복이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뭐 6천까지도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반등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JP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웰스파하고 마찬가지로 향후 수주간 지속될 수 있는 높은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1, 2주간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위험자산이고 시장이 초기 조정을 극복하고 반등할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려갈 때는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내부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S&P 500 지수와 원유 가격의 주요 지지 저항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업의 실적 발표라든지 경제 데이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석유의 수송량이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폐쇄된 상황 때문에 원유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시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배럴당 72달러를 넘어설지를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만약에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면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세금을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상당히 예의 주셔야 된다. 저거는 맞는 말이고 며칠 동안 에너지 급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0일 이동평균선 있죠. 100일 이동평균선이 6,830을 하향 돌파했는데 요거기가 지금 기술적인 지지선이다. 그래서 S&P 500 자체가 6,830을 지켜내는지 이런 것들도 관찰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단 경제 상황을 파는데 중요한 지표가 금요일날 발표될 고용 보고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팩셋에 따르면 미 경제는 6만 개 일자리를 추가했고 실업률은 4.3%로 변동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높은 도매물가 상승률로 주가가 하락했던 만큼 이번에 고용 보고서 발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급증세를 나타냈다. 그렇게 했을 때는 3월 말에 예정된 연준 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입장이 좀 불안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게 금리를 내리기가 힘드니까 저거 자체는 좀 주시해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타겟이 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요 세 업체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는 연초 대비 20% 하락하면서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수준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가가 37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은 급락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가가 370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면 안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타겟은 올해 전반적인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위험 대비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반등세가 지속되면서 140달러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하락세가 나타난다면 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락세 107달러 수준을 주의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브로드컴이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기술적인 수준이 놓여 있다. 횡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베리 평선을 갖다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다면 주가가 안정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요 세 개 업체들은 아무래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보안업체 이런 것들을 지금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두 번째 타겟은 이제 소비자의 물가지수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지금 이제 심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또 브로드컴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인프라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세 가지는 전반적인 시장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시장을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하락세를 갖다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MACD는 또 바이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조금 일단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상승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슬리 차트로 봤을 때 당분간은 조금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될 것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베이커 휴지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롱텀 브레이크아웃이 있죠. 그래서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즉 먼슬리 차트로 봤을 때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겠고 여기 도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그래서 월봉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슨모빌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지금 이제 브레이크아웃 하면서 주가가 달리고 있죠.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월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MACD 이런 것들의 상승의 추세를 보이면서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는 것이 이렇게 일단 석유주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 베이커 휴지 이런 것들은 좀 과매도권에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10일 이평선하고 10주 이평선 하고 괴리도 좀 벌어져 있고 오버보트가 돼 있고 과매도가 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 때 MACD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모멘텀은 좋은데 좀 과매도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주봉으로 보면은 조금은 출렁은 그릴 수 있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엑슨모빌 마찬가지입니다. 엑슨모빌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주봉으로 봤을 때 위클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오버보트 되고 있죠. 조금 과매도권에 있다는 게 그래서 주춤 그릴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주춤 그린다면은 그때가 매수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무리 이런 다른 종목들보다는 석유 관련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좀 눌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의 추세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 될 종목들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엔비디아 주가가 정체됐지만 모건 스탠리는 다시금 매수할 시점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때 있죠. 요때 잘 팔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물론 부분 매도를 한 건 문제가 없는데 전량 매도를 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다시 잡느냐? 자, 그랬을 때 잡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잘 팔았자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잡을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잡는 건 언제 잡냐? 200불 넘어가서 훨씬 더 넘어가서 고점에 또 잡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또 박스권이 돼 있고 아직까지도 시장 자체가 완전히 엔비디아를 갖다가 인정을 해주지는 않고 있지만은 EPS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갈 때지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있죠. 빨간 거. 이 빨간 거는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고 요거는 캐피탈 익스펜디처 있죠. 자본 지출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게 빼게 되면은 프리 캐시 프로가 나오는데 자, 일례를 들어서 2027년도로 보겠습니다.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17만 9천이죠. 근데 지금 자본 지출은 7천이죠. 그러니까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8년도 23만 5천에다가 9천밖에 안 되죠. 계속해서 늘어나죠. 27만인데 만밖에 안 된다. 계속해서 이익은 늘어나는데 자본 지출은 나간 돈은 별로 없으니까 돈이 쌓인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삼성의 지금 이제 프리캐시 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입니다. 삼성이 2025년도가 3,780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2010년도 되면은 1억 1,800이 되고 있죠. 엄청나게 뛰죠. 그다음 2017년 되면 1억 2,800입니다. 그래서 여기 때는 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증감이 좀 적지만 이때 상당히 많이 뛰니까 올해 일단 주가가 그렇게 가고 있는 입장이 여기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익이 많이 나른 회사를 자체가 완전히 다 물량 갖다 다 처분할 필요는 없다. 물론 부분 익절은 필요하겠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전량 다 털고 나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익이 쌓이고 있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투자자들의 엔비디아에 다시금 투자할 시점인데 그 이유는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라고 평가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다. 그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비중 확대 등급과 목표 주가 $260를 유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치고 엔비디아를 최고의 반도체 투자 종목으로 선정한다. 그래서 12월 목표 주가는 아무래도 이제 47%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 조세 무어가 말하고 있기를 엔비디아 주가가 현재 2027년도 예상 수익의 18배에서 거래되고 있다. 놀랍도록 좋은 진입점이다.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최근에 부진한 실적이 원인으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엔비디아 칩에 투자하는 규모가 올해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투자 사이클이 끝났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투자자들이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따라서 2029년도에 수백 기가와트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2026년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2027년도 성장 전망은 매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한다는 GPU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 올해는 하락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 출시될 엔비디아의 루빈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분석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 경영진이 이달 말 열리는 GTC AI 컨퍼런스에서 시장 점유율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고 엔비디아를 다시 경쟁사보다 앞서게 할 리더십의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자, 무어는 인공지능의 프로세서 공급 제약이 향후 몇 달 안에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또 다른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시장 점유율의 재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는 현재 시장의 환경의 강도보다는 현재 수요의 지속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분기 동안 엔비디아 주가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자, 이러한 우려는 몇 달 안에 2017년도 전망에 대한 낙관론으로 바뀔 것이다. 아직까지는 좋게는 보지 않고 있지만은 시야가 바뀌게 되면 주가는 밸류에이션에다가 더욱더 멀티플을 더해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주식을 매수하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폴전트 파월 솔루션이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이제 에너지의 집약적 산업시설에서 사용되는 배전 장비를 설계하는 전력 인프라 회사에 대한 매수 등급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48로서 현재 대비 한 40%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배전 장비 회사인데 자, 그 회사가 전체 시장 규모, 템 시장 규모가 현재 $350억 정도 되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은 17.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성장이 많으니까 캐파가 크니까
먹을 게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포르젠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데이터 센터용의 전체 전기의 파워트레인을 갖다가 대부분 제품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속도라든지 신뢰성 그리고 단일 공급업체에 대한 책임감을 중시하는 고객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와 산업의 전력화로 인해서 미국의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 시설과 송배전 네트워크 모두에게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조금은 많은 이익을 보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미국 내 제조업의 국내 복귀가 포젠트에는 또 다른 강력하고 장기적인 수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연간 5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지원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제조 시설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2억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이 거의 완료돼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맞춤형의 주문 제작 비즈니스 모델이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상당한 마진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향후 몇 년 동안에 포젠트의 기업 가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동종 업계들과 비교해 봤을 때 FPS라든지 매출 이비타 성장률 이런 것들이 향후 몇 년 동안 빠른 매출의 성장, 마진의 확대에 힘입어서 업계 평균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생산 능력의 확충으로 인해서 현재 프리캐시프로의 전환율은 마이너스지만은 회사의 진정한 프리캐시프로의 프로필과 수익 창출 능력을 평가해 볼 때는 2027년도까지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전력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잠재력의 포텐셜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런 회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서 지금 이제 요 회사를 일단 선택을 했는데 여기 2월 5일째 일단 상장이 됐죠.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한 달이 안 된 회사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을 일단 투자를 하실 때는 S-1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가증권 신고서라고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꼼꼼히 다 읽어보신 후에 자, 그다음 납금 물량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이 풀리는지 대주주 물량들 자, 그런 것들을 체킹하시고 나서 투자하셔야지 그냥 일단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좋다 해서 투자하시게 되면 물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처음에는 기대치로 많이 가니까 먹을 게 많은데 자, 그렇다도 한순간에 또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EPS라든지 앞으로의 실적을 한 두 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좀 천천히 투자하자.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필요는 없겠고 물론 일부 뭐 투자해보고 그런 것들은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기다 뭐 돈을 갖다 한꺼번에 많이 쏟아붓는다. 자,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회사들 나올 때는 S-1이라는 유가증권 신고서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다음 분기를 한두 분기는 체킹해 보신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독자님 요청하신 알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 자, 미전력의 인프라에 있어서 아무래도 슈퍼사이클의 승자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다면 2017년도 있죠. 이때 EPS가 9.5인데 지금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PE가 47배수나 받고 있는데 그 정도로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고 있고 성장이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PE 레이쇼가 53배수니까 좀 고평가돼 있죠. 섹터 평균 21배수가 여기보다도 153%가 고평가돼 있고 5년치 22배수보다도 한 144%가 고평가돼 있다. 자, 그 말해서 이렇게 이만큼 줄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여력이 되고 있는지 자, 그게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만 높다면 충분히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회사들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네 가지 회사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47배수가 2년치입니다. 여긴 20배수, 여긴 19배수, 16배수 여기보다도 뭐 2배 이상은 지금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성장에서 그만큼 되고 있느냐 자,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레버뉴 매출의 성장을 본다면 여기 27%, 여기는 7%, 9%, 2%밖에 안 되죠. 적어도 이게 3배 이상의 성장이 다른 회사보다는 많다는 겁니다. 성장이 많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일단 배수를 좀 많이 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40배수 이상은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성장이 3배 이상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력에 관련된 거니까 2017년도도 9.5고 그다음에 2018년도도 12로 많이 뛰죠. 이때 25%까지 뜁니다. 그 후에 좀 줄어드니까 적어도 2027년도 뭐 초까지라든지 중순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0배수 해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45배수를 해줄 수도 있겠고 40배수 그래서 12불에다가 40배수를 해주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좀 길게 보시면 충분히 들고 갈 만한 게 480불 정도 나오니까 자, 지금 현재 모습에서 그렇다면 440불이니까 아직까지도 여력이 있죠. 물론 눌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알간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또 계속해서 주위에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시면서 들고 가야 될 종목들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AI 붐의 진짜 승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도체 회사나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AI 혁명이 어떻게 상상도 못할 규모의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한 특별한 건설 회사의 이야기를 깊이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금 미국 전역에서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전력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무려 30배입니다. 이게 앞으로 딱 10년 동안 AI 데이터 센터 하나 때문에 늘어날 전력 수요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늘어나냐면요. 생성형 AI라는 게 그냥 데이터를 저장만 하던 옛날 서버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학습하고 계산해야 하니까 일반 서버 렉의 10배에 달하는 최대 100kW의 전기를 그냥 집어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AI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전기차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공장들까지 이 모든 전기 먹는 하마들을 다 합치니까 미국은 앞으로 5년 안에 총 166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추가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166기가와트.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도시, 뉴욕시 전체가 가장 전기를 많이 쓸 때의 전력량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불과 몇 년 만에요. 정말 상상 초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마는 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거의 잠만 자고 있던 미국의 에너지 수요 그래프가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아예 판 자체가 뒤집히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기존의 전력 시스템에 아주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주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왼쪽의 신재생 에너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해가 뜨고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들잖아요. 변덕이 심하단 말이죠. 근데 오른쪽의 AI 데이터 센터는 어때요? 1년 365일, 24시간, 단 1초도 쉬면 안 됩니다. 이걸 바로 기저발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공급되는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만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까다로운 입맛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안 된다면 이 폭발적인 수요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이 아주 의외의 곳,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천연가스 발전소입니다. 특히 이 CCGT라는 초고효율 방식인데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가스를 태워서 터빈을 한번 돌리고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를 버리지 않고 그걸로 터빈을 한번 더 돌리는 거예요. 뭐랄까, 같은 연료로 전기를 60%나 더 뽑아내는 뽕을 뽑는 기술인 거죠. 이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의 빈틈을 메워줄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징검다리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드디어 등판합니다. 바로 이 거대한 흐름 완벽하게 이용할 준비가 된 회사, 아르간입니다. 순수 집중 전략,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한 우물만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요, 다른데 한눈 절대 안 팔아요. 오로지 복잡하기로 소문난 발전소, 그중에서도 특히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는 데에만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숫자로 딱 보입니다. 아르간의 주력 사업인 발전소 EPC라는 건요, 설계부터 자재 조달, 건설까지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통째로 책임지는 아주 고난도 사업이에요. 다른 덩치 큰 경쟁사들이 이것저것 여러 사업에 힘을 분산시키는 동안 아르간은 이 어려운 한 우물만 파서 무려 13%가 넘는 경쟁사들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워낙 까다롭고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하나둘씩
아유, 우린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시장에 남은 실력자, 아르간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힘, 즉,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똑똑한 전략이 회사 금고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지금부터 아르간이 쌓아 올린 이 30억 달러짜리 철옹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시죠. 우선 재무 상태표를 보면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부채가 제로예요, 제로. 단기든 장기든 빚이 단 한 푼도 없는 완벽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빚은 없는데 반대로 금고에는 뭐가 있을까요? 현금이랑 투자 자산만 무려 7억 2,600만 달러가 쌓여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총알을 두둑하게 챙겨놨다는 뜻이죠. 엄청난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근데 이 많은 현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주 영리한 무기로 써요. 자, 보세요. 일단 마진 높은 계약을 딱 따내죠. 그럼 바로 이 현금으로 발전소의 심장인 터빈이나 철강 같은 핵심 자재를 그 자리에서 다 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던 말던 아르간은 이미 자기들 이익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똑똑한 전략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감이 불과 2년도 안 돼서 거의 4배가 뛰었어요. 사상 최대치인 30억 달러를 찍은 겁니다.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죠. 그리고 이 30억 달러짜리 일감의 내용을 뜯어보면 더 재밌습니다. 보세요. 거의 80%가 뭐죠? 네, 바로 기저발전에 필수적인 천연가스 발전소입니다. 지금 시장이 뭘 원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벽에 가까운 스토리 같죠? 시장도 당연히 이걸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당연히 시장은 열광했고 주가는 1년 만에 120% 넘게 폭등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신호만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이제 시장이 아르간한테 기대하는 눈높이가 하늘을 찌른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는 이제 단 하나의 실수도 해선 안 돼. 말 그대로 완벽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실행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발전소의 심장인 가스터빈은 지금 주문해도 받기까지 5년에서 7년이나 걸려요. 사람도 문제입니다. 미국 전역에 숙련된 건설 인력이 44만 명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까다로운 환경 규제, 지역 주민 반대까지 이런 변수들을 다 뚫고 프로젝트를 시간 안에, 예산 안에 끝내야 하는 거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30억 달러어치의 미래를 건설해야 하는 아르간. 어쩌면 이 회사의 가장 큰 도전은 시장이 이미 완벽하게 써놓은 이 성공 스토리를 과연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느냐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